안녕하세요. 혼자 읽기 아까운 책의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타이완의 대표적인 인문학자 양자우가 시에 대해서 쓴 에세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자우는 동서양의 고전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해설서를 비롯해서 1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책을 쓴 그런 인문학자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양자우가 문학에 대해서 쓴 글들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교양으로서의 시라는 에세이집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를 주제로 한 칼럼을 연재한 걸 모은 책이라고 하는데 시만큼이나 아주 자유롭고 대담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글들이 많았고요. 또 함께 소개한 타이완의 현대 시들을 읽고 저는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실린 몇 편의 에세이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양자우가 어떤 사람이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옴기니의 말을 통해 살펴보고요. 이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옴기니의 말. 양자우는 왜 시인이 안 됐을까? 오늘 메신저로 유유 출판사에 연락했다. 타이완 위키피디아에서 양자우의 저서 목록을 확인한 직후였다. 우리 더 분발해야겠어요. 유유에서 양자우 선생 책을 22권 냈잖아요. 네, 그랬죠. 양자우 선생이 낸 책이 모두 107권이에요. 말하는 나도 듣는 출판사 직원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숫자를 접하자 정신이 멍해졌다. 양자우는 1963년생으로 올해 61세다. 첫 책을 낸 게 1987년 24세 때였으니 현재까지 37년간 연평균 2.89권의 책을 내온 셈이다. 그래서였을까? 재작년 서울 모처에서 만난 타이완 콘텐츠 진흥원의 여직원은 내 앞에서 양자우에 대해 딱 한마디로 평했다. 출판대가입니다. 출판대가? 문학대가, 인문학대가라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출판대가라니? 이 말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양자우가 문학이나 인문학 어느 한 분야에 한정하기 어려울 만큼 전방위적 필자라는 것. 또 하나는 그의 저서가 타이완 출판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 작년인 2023년만 해도 그가 2020년부터 출간해온 또 다른 중국사 시리즈 총 14권 중 여러 권이 1년 내내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아무리 전방위적인 출판 대가라고 해도 양자우에 대한 타이완과 한국 독자의 주된 이미지는 역시 해설자다. 역사든 동서양 고전이든 세계 명작 소설이든 그는 거침없이 여러 영역을 가로지르며 섬세하고 독창적인 해설을 시도해왔다. 우리에게는 그런 해설자 양자우가 익숙하지 창작자 양자우는 시야에도 기억에도 거의 없다. 하지만 양자우는 엄연히 창작자로 작가 인생을 시작했다. 1987년 4월 위안선 출판사에서 나온 양자우의 첫 저서 연꽃이 떨어지다는 놀랍게 중단편 소설집이다. 그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꾸준히 중단편 소설을 창작해 2006년까지 모두 8권의 소설집을 출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이 만만치 않은 장편 소설도 1991년 위대한 사랑부터 2002년 색소폰을 부는 혁명가까지 3권을 냈다. 여기에
16권이나 되는 에세이까지 합치면 양자호는 창작자인 게 맞고 나아가 훌륭한 소설가라고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자신의 소설로 연합신문 문학상 등 타이완의 유수한 문학상 8개를 휩쓴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쯤 되면 양자우라는 인물이 도대체 책으로 안 내본 글이 있을까 의아할 정도다. 그는 별도로 극본집 1권과 번역서 2권도 출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되짚어보면 없지는 않다. 바로 시다. 오직 시만은 양자우가 아주 드물게 발을 디뎌보지 않은 영역이다. 왜 그랬을까? 왜 양자우는 시인이 되려 하지 않았을까? 역사가, 고전 해설자, 소설가, 에세이스트, 음악평론가, 정치평론가 등등을 다 거쳐놓고 왜 시인만은 되기를 피했을까? 따로 시론집 2권과 시 해설집 2권을 냈을 만큼 시에도 해박했는데 또 고교 시절에 시 읽기와 시 쓰기에 골몰하여 훗날 나는 언제나 시에 감사하며 살아왔다. 시는 내가 인생에서 길을 찾고 나만의 독특한 불안과 혼란을 똑바로 보게 해주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말이다. 이에 대해 양자호는 이 책에서 여러 번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다. 내가 시를 읽고 좋아하는 건 시가 사물이나 언어에 극도로 민감한 시인의 그 작품이 나 대신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시를 읽어야만, 이미 쓰인 시구를 인용해야만 비로소 나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다. 우리는 굳이 시인이 되어 시를 가질 필요가 없다. 시인이 아니어도 훨씬 더 많은, 자기가 쓰지 않았어도 자신과 너무나 가깝고 호응하는 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양자호는 우리가 굳이 시를 쓰지 않고 시를 읽는 것만으로 시를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한다. 시인이 쓴 나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시를 읽음으로써 나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시를 내 것처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이 글을 쓰던 순간의 양자호에게 감정이입을 했다. 그리고 그의 말인지 내 말인지 모를 한마디를 뇌까렸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시를 못 쓸 바에는 차라리 나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시를 읽는 게 낫지. 양자호가 정말로 나와 같은 이유로 시인이 되기를 포기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내가 지금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다소 무모하게 그와 나를 동일시해 본다. 사실 시 애호가는 누구나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심오하면서도 아름다운 보고 시가 될 만한 원초적 시상을 품고 살아간다. 그들은 다른 시인의 시에서 우연히 그 시상이 구현된 걸 보고 감동하며 매료되곤 한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그 보고를 찾아 나서 보물을 찾아내고야 만다. 그리고 그들이 발굴하고 묘사한 보물의 모양이 작품이 되어 구체적으로 백지위 까만 글씨의 시로 적힌다. 시 애호가와 시인 사이의 간격은 겉보기에 무척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둘 사이에 파인 고랑은 깊디 깊어서 시 애호가가 절대로 넘을 수 없다. 시에 대한 사랑도 후천적인 학습과 훈련도 소용없다. 그런 걸로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쓸 수 없는 나만의 시를 쓸 수 없다. 하지만 괜찮다. 시인이 될 수 없어도 괜찮다. 남의 시라도 자기 것처럼 느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다면 이게 양자호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존경할 만한 선택이다.
뼈아픈 좌절과 성찰이 필요한 선택이므로 나는 그러지 못했다. 번역가 김택규. 어느 날 그 시를 찾을 것이다. 시가 있는 이유는, 시를 찾는 여정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록하고 남길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느낌이 우리 삶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특수한 형식적 의의를 갖추고 있어서 다른 형식들이 효과가 없고 무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의 도움을 청한다. 물론 이건 나만의 편견, 구제불능의 편견이다. 내가 보기에 갖가지 다양한 장르를 일렬로 세우면 한 장르 뒤에 다른 장르가 있고 각각 고정된 순서, 고정된 기능과 제한이 눈에 띈다. 평이하고 직접적인 일상 언어와 일반적인 매체 보도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을 포착하려 할 때 우리는 문학적 언어에 의존하고 사유와 느낌을 모색하는 산문에 의존한다. 그러다 산문도 필요한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는 도구가 돼주지 못하면 할 수 없이 허구의 소설에 도움을 요청해 색다르고 다채로운 서술의 목소리를 빌려 자신에게 더 큰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만일 소설조차 힘을 못 쓴다면 다행히 우리에게는 시가 남아 있다. 시의 가장 다른 점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데 있다. 시는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바로 파괴되고 말 경험과 심정을 보존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 때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우회적이면서도 유일한 길이다. 이와 관련해 카프카가 쓴 우화를 한 편 떠올릴 수 있다. 어느 황량하고 기묘한 아침에 무엇 때문인지 급히 길을 가다가 길가의 경찰에게 시간을 묻는 꿈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한 이야기다. 시가 가장 가까운 건 이성의 의문을 제시하는 철학이다. 예컨대 장자처럼 꿈에서 나비를 보고 잠에서 깼지만 깬 후에 자기가 본래 나비인데 지금 사람이 된 꿈을 꾸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하는 철학이다. 시가 하나의 장르 형식으로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시와 관련된 기이한 결핍감이다. 실제로 구체적이고 작구와 작구, 행과 행이 정연하게 연결된 시는 우리가 밤낮으로 찾아 헤매는 존재해야 마땅한 상상의 시보다 훨씬 적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산문이나 소설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일은 없다. 하지만 어떤 내적인 공허와 갈증을 만날 때마다 한 편이나 한 구절의 시가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 왜 그런가 하면 나에게 시는 이미 완성된 작품의 나열이 아니라 끝나지도 중단되지도 않는 탐색이기 때문이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황천까지 이 시공간의 특정 지점에 새겨넣기 가장 적합한 시를 오매불망 찾아내려 한다. 그래서 유일한 시란 있을 수 없다. 그토록 방대한 공허와 갈증에 대응할 수 있는 이미 다 쓰인 한 편의 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 삶에 유일한 시가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난 솔직히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언제나 난 시가 만들거나 이끌어낸 방대한 공허와 갈증 속에 살면서 결코 만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만족할까봐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얼마 전 물난리가 난 해변에 다녀왔다. 도로가 무너지고 누런 진흙이 다 노출된 광경 외에도 해안으로 밀려온 유목 더미가 자주 눈에 띄었다.
그 황폐함과 위험함, 나아가 인간과 대자연의 공존에 관한 성찰을 어떻게 묘사하고 서술할지, 또 어떤 논리로 교훈을 남길지 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그 유목을 통해 시가 나를 강력히 소환하는 걸 느꼈다. 시 한 편, 적어도 한 구절로 유목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야 했다. 어떤 시가 될지는 잘 몰랐다. 그래도 러프가 쓴 다음에 떠도는 나무 같은 시일 리는 없었다. 이 나무 조각은 이미 오늘의 오름이 아니고 어제의 그름도 아니다. 머지않아 썩어버릴 단순하기 그지없는 나무 조각, 한때는 밤마다 거울을 쥐고 스스로를 비춰보며 대들보가 될 꿈을 꿨지만 나이테를 쫓다 끝내 시간 밖에서 길을 잃은 나무 조각.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의 다리미가 있는 풍경에 나오는 자유의 불과 다소 비슷할 것 같았다. 유목이 타는 불은 가스난로의 불, 라이터의 불, 일반적인 모닥불과 다르다. 자유로운 장소에서 타오르는 자유로운 형상의 불이며 자유로운 까닭에 불을 지켜보는 사람의 심정을 반영해 나타낼 수 있다. 유목이 타는 불에서 유목의 자유를 구상해냈다. 이렇게 해서 그 해변에서의 내 심정과 딱 맞아떨어지는 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탐색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시를 찾을 것이다. 물론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다. 무엇이 시이고 무엇이 시가 아닌가? 만약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고 온몸이 차가워지고 어떤 불빛으로도 저를 따뜻하게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저는 그것이 시라는 걸 알아요. 만약 정수리가 열린 듯한 기분을 여실히 느낀다면 저는 그것이 시라는 걸 알죠. 이게 제가 시를 판별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에밀리 디킨슨이 한 말이다. 그녀는 이토록 직접적이면서도 강렬하게 시를 받아들였다. 자기가 읽은 게 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전통적인 형식을 빌리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실질적인 신체 반응으로 시를 시험했으며 또 시가 자신을 시험하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앞의 말은 시인과 시의 관계를 강렬하면서도 과장적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더 강렬하고 과장적인 지점은 확실히 에밀리 디킨스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강렬하고 과장적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앞의 말은 독자에게 전달할 의도로 직접 종이에 펜으로 쓴 게 아니라 토마스 웬트워스 히긴슨과 만났을 때 즉석에서 한 말이라 타인에 의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히긴스는 에밀리 디킨슨이 직접 선택한 시 스승이었다. 1862년부터 그녀는 히긴슨에게 편지를 보내 시에 관해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녀의 어조는 항상 겸손했다. 당신을 인도자나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정말로 제가 너무 둔하고 가르치기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부디 단호하게 저를 거절해 주세요. 라는 식이었다. 히긴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는 늘 자신을 수강생, 학생이라고 칭했다. 편지를 주고받은 기간에 에밀리 디킨스는 줄곧 히긴슨에게 시간을 내어 매사추세츠주 에머스트로 자기를 만나러 와달라고 청했다. 히긴스는 미루고 미루다 서로를 안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다. 겨우 1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동안
에밀리 디킨스는 이상한 말과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다. 히긴스는 못 참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받아 적었다. 그 기록의 맥락과 과정을 보면 시에 관한 에밀리 디킨슨의 집요한 관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대단히 진지하게 마음 깊이 품은 의혹을 해소하려고 애썼다. 어쨌든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그녀가 존경하고 너무나 만나기 힘든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렬한 감각 반응 말고도 시에 접근하고 시의 존재를 판별, 증명할 방법이 이 세상에 또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애초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해버렸다. 낭만주의부터 모더니즘까지 수많은 시인이 꿈속에서도 다다르고 싶어한 궁극적인 시의 정의를 이미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성으로 정의해서는 안 되고 훌륭한 시인의 직관으로 발굴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있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은 모두 그런 몸속의 한기나 정수리가 열리는 느낌 같은 건 없이 더 권위적이고 정확하기만 하다. 히긴스는 그 질문에 자기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사실 기록했더라도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가 디킨슨에게 시 쓰기에 관해 그토록 많은 의견을 건넸는데도 디킨슨의 시 예술에 그가 어떤 공헌을 했는지 지금껏 논의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후대 사람들이 신경 쓰고 논의한 건 디킨슨이 어떻게 자신의 신비하고 은밀하며 내향적인 스타일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떻게 가장 작은 소재에서 가장 큰 은유와 우주의 연상을 끌어냈느냐다. 바꿔 말하면 디킨슨이 어떻게 히긴슨의 영향을 거부했느냐다. 시에 대한 감수성이 그토록 강렬하고 과장적인데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감각적 직관을 홀대하고 남의 사소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겠는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좋은 시, 훌륭한 시를 읽기만 해도 즉시 온몸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왜 한 스승에게 자기를 지도해달라고 계속 부탁한 걸까? 남아있는 편지와 히긴슨의 자수를 자세히 들춰보면 우리는 문득 알게 된다. 에밀리 디킨슨이 히긴슨에게 가장 바랐던 건 사실 스승으로서 그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시가 성숙하지도 성공적이지도 못해서 아직 발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하게 하는 것이었다. 스승의 의견을 방패 삼아 스스로를 남에게 안 보이는 더 깊은 구석에 숨김으로써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아 더 순수하고 빛나는 자신의 시를 안심하고 계속 쓰려고 한 것이다. 디킨슨이 바란 건 그저 히긴슨이 반복해서 당신의 시는 아직 충분치 않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히긴슨은 정말 안목이 나빠서 디킨슨의 시가 지닌 힘과 가치를 몰라본 것일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 어린 시골 여자가 쓴 시가 자신의 시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사실을 어쨌든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인과 스승은 슬픈 선율 속에서 갑갑한 이물을 추었다. 두 사람 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덕분에 1700여 편의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후대에 남았다. 시인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 네가 날 잊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난 사랑하는 너의 휴식처를 하나하나 찾아가 순수하면서도 떨리는 음표가 될 것이다. 향기가 되고 멜로디가 될 것이다. 다시 노래나 기호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내가 믿는 주선율이 반복해서 널리 불릴 것이다.
내 사랑하는 대지여, 내 마지막 인사에 귀 기울여 주길. 필리핀 나의 사랑, 내 고통 속의 고통. 난 너와 이별하고 내 양친과 모든 진실한 사람과 이별할 것이다. 난 항해에 갈 것이다. 노예 없고 폭군 없는 땅으로. 믿음이 살해당하지 않고 하느님이 모든 걸 통치하는 땅으로. 안녕. 내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 내 빼앗긴 고향의 형제 자매들이여. 단합받던 내 날들이 이미 끝난 게 감사하다. 안녕. 친애하는 낯선 사람과 나의 즐거움과 친구들. 안녕. 내 친애하는 사람들. 죽음은 휴식일 뿐이다. 이것은 이별의 시다. 이 시의 특별한 점은 반복적으로 선회하며 이별의 애매한 정서를 토로하는 데 있다. 이별은 당연히 괴롭고 유감스러우며 뒤이어 찾아들 그리움과 고통이 예견된다. 따라서 내가 날 잊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는 당연히 강한 척하는 것이며 뒤에 몇 마디 자기 위로의 말을 끌어내려고 일부러 앞에 배치한 반어다. 시인이 가장 긍정적인 어조로 언급하는 나와 내가 믿는 주선율은 결국 숨결이 되고 목소리가 되고 삶에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천라지망이 됨으로써 아무리 멀리 있어도 너의 곁을 둘러싼다. 나는 떠나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별의 어떤 동경을 따로 전달한다. 시인의 사랑은 동시에 고통 속의 고통이며 모든 진실한 사람과 이별한 후 그는 오히려 노예 없고 폭군 없는 땅으로 하느님이 통치하는 평화로운 세계로 진정한 휴식으로 항해해 간다. 시인은 사실 항해가 끝나는 저편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 어쨌든 그의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편에 존재한다. 그 빼앗긴 고향에서 친한 이들이 하루하루 당하는 탄압과 고난은 그의 영혼이 감당해온 현실 상황이다. 바꿔 말해 앞에서 말한 노예 없고 폭군 없는 땅은 공허한 상상이자 자신에게 둘러대는 말이며 이별을 앞두고 배웅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일 뿐이다. 하지만 저편의 약속이 아무리 공허해도 시인의 감사는 진실하고 휴식에 대한 시인의 갈망 역시 진실하다. 그는 삶의 즐거움이 전혀 없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지만 그래도 태연하게 죽음을 직시한다. 그가 남몰래 바라던 휴식을 죽음이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확실히 팽팽한 긴장이 느껴진다. 낭만적인 슬픔 속에서 은연중에 폭력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죽음, 폭군, 노예, 살해를 언급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더 짙은 폭력과 잔혹함이 죽음을 앞두고 친지들을 떠올리며 이리저리 망설이는 한 사람을 둘러싼 채 번뜩인다. 그가 살아생전 견뎌야 했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공포스러웠을지 짐작이 간다. 그러므로 이 시는 지칠 대로 지친 한 혁명가의 고백이다. 그는 고향과 형제 자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했다. 하지만 코앞에 닥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멀리 떠나고픈 모든 걸 포기하고픈 이기적인 생각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 시는 필리핀의 국부 호세 리살이 처형 직전에 쓴 마지막 인사인데 앞의 인용은 그 마지막 부분이다. 원문은 스페인어로 쓰였고 나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명저 상상의 공동체 중국어판에서 이 시를 읽었다. 나는 필리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
오래전의 혁명 정신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부럽다. 또 이 시를 통해 자신의 강인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진실하게 표현한 혁명의 우상을 가진 것도 부럽다. 나는 필리핀의 혁명사는 잘 모르지만 이 시를 통해 혁명 중의 낭만과 폭력, 강인함과 연약함을 똑똑히 체감했다. 얼마 전 누가 시는 정말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 난해한 문제인가. 시험 삼아 이 글을 초보적인 답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나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시. 미국 코미디언 그루초 마크스는 말하기 전에는 말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긴 하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본래 중요하고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야 입을 열긴 하지만 일단 입을 열고 말하면 그렇지 않게 돼버린다는 의미다. 말해놓고 중요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건 아마도 자기가 한 그 말이 별로 대단하지 않으며 남들이 벌써 수백, 수천 번 한 말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도 본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긴급한 중요성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 아무리 중요해도 표현하고 전달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걸 실감하곤 한다.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면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진리를 알게 된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 느낌과 신체적 경험을 가장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의 말과 언어가 아닐 때가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시인에게 의지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언어 이전에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묻곤 한다. 당신은 시와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토록 시를 좋아하고 시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하죠? 또 그런데도 왜 자기가 시인인 걸 부인하면서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시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은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모순적이지 않다. 내가 시를 읽고 좋아하는 건 시가 사물이나 언어에 극도로 민감한 시인의 그 작품이 나 대신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시를 읽어야만, 이미 쓰인 시구를 인용해야만 비로소 나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다. 시인의 시는 나 자신의 언어보다 더 나와 가까이 있다. 나는 시와 마치 여행 같은 관계를 유지한다. 시를 통해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어느 낯선 공간으로 이동한다. 여행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의 생활에서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떨어져 나오고 나면 새롭게 신분도,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도, 끈끈한 정서적 유대도 없는 떠돌이 영혼이 된다. 여전히 자신이지만 자신이 아니기도 하다. 여행 중에 우리는 수많은 낯선 사물을 본다. 풍경과 도로와 건물과 예술품 등을.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낯선 자신을 보기도 한다. 그래서 단체 여행은 여행이라 할 수 없다. 늘 시끌벅적한 가운데 익숙한 본래 자신으로 같은 여행단 동료들을 상대해야 하고 또 남이 짜준 스케줄대로 어떤 변수나 어려움 없이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낯선 곳의 변수와 어려움이야말로 낯선 자아를 비춰볼 절호의 기회다. 시를 읽는 건 여행과도 같다. 소설이나 산문과 비교하면 시는 가장 비우호적이고 불친절하다. 시는 언제나 장애물을 가득 배치해 읽는 우리를 헤매게 한다. 베베 꼬인 식구와 기이한 이미지를 제공해 우리에게 익숙한 안온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걸 저지한다. 시는 우리에게 혼란하고 거대하며 장엄한 불확정의 위협을 가한다.
체오프는 어떤 사람이 거대하고 장엄한 낯선 사물 앞에 섰을 때의 심리적 반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다. 장려하고 거대한 낯선 사물과 마주치면 그게 풍경이든 도로든 건물이든 예술품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슬프고 답답하게도 저절로 숙명을 느끼면서 자신이 결국 이름 없이 살다가 역시 이름 없이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체감한다. 그런 거대하고 장엄한 사물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 이에 무기력해진 나머지 많은 사람이 충동적으로 주변의 어떤 도구든 집어들고 바위, 나무, 기둥, 심지어 예술품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곤 한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남기는 건 자아를 확장하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하고 장엄한 사물을 자기 걸로 만들려는 시도다. 물론 바다, 산, 성당, 기념비, 아름다운 조각상이 정말로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슬프고 답답한 순간에 우리는 바다, 산, 성당, 기념비, 아름다운 조각상이 썩기 쉽고 썩을 게 분명한 우리의 육체와 정신보다 더 우리를 잘 대표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나와 시의 관계다. 시를 읽으면 나를 감동시킨 식구가 기억에 남아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내 것이 된다. 우리는 굳이 시인이 되어 시를 가질 필요가 없다. 시인이 아니어도 훨씬 더 많은 자기가 쓰지 않았어도 자신과 너무나 가깝고 호응하는 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력서 1996년 노벨 문학상은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에게 돌아갔다. 수상식에서 그녀는 시인과 세계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그녀는 시인이라는 직업의 위치 설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시인은 끊임없이 난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시는 이 말에 답하려고 들인 노력으로 볼 수 있지요. 시인은 모르기 때문에 시를 쓰기 시작한다. 하지만 시를 통해 시인이 정말로 알게 되면 정말로 안심할 만한 답을 자기가 찾았다는 생각이 들면 기괴하게도 그는 시인의 자격이 취소된다. 시인은 왜 그렇게 많은 시를 쓰는 걸까? 쉼보르스카의 생각은 이렇다. 그는 종이 위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자마자 주저하다 깨닫기 시작한다. 눈앞에 이 답이 절대 완전치 않으며 배제된 대용품일 수도 있음을. 이에 시인은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 발전돼 나온 이런 일련의 성과는 조만간 문학사가의 커다란 파일에 꽂혀 그들의 작품 전집이라 불릴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시인은 노력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질문해보자. 왜 시인은 언제나 의혹을 느끼고 찾은 답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세상을 보면 정치가부터 과학자, 변호사, 교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답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 답이 조직한 의미망 안에서 살아가며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소통하지 않는가. 어떤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까닭에 시인이 왜 항상 그렇게 외롭고 괴팍해 보이는지 이해한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주어진 답을 받아들이는 걸 늘 못마땅해 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또 왜 시라는 장르 형식이 겉으로는 외부를 향해 표현하면서도 한사코 외부의 의견을 거부하는지 이해한다. 시인이 표현하려는 건
바로 보통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믿는 개념에 대한 불만과 부정이다. 그들은 잘난 체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고 고집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비하하며 그 답을 믿지 않는다. 진정한 시인은 대부분 잘난 체 하면서도 자기를 비하한다. 그들의 괴팍한 개성과 변덕스럽고 거친 성질은 거의 그들이 시 예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직업병이다. 그들은 오만하면서도 자신감이 없다. 쉰보르스카는 시인이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처음 말한 구약성경 전도서의 저자를 만났다고 상상하며 그에게 완곡하게 항해한다. 나는 당신이 난 이미 모든 걸 써서 더 이상 보충할 게 없다고 말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에 입을 열 수 있는 시인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당신처럼 위대한 시인은 절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요. 시인은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 단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 시인이 정말로 엄청나게 새로운 일과 사물을 찾고 창조해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들은 굳게 결심하고 사람들의 답과 계획을 거부하면서 독단적으로 그 답과 계획 뒤에 또 다른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런 회의와 끊임없이 추궁하는 정신이 태양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말을 무조건 부정하게 만든다. 쉰보르스카의 이력서라는 시를 예로 들어보자. 이 시에서 그녀는 아주 평범하고 전혀 신선할 게 없는 이력서를 자세히 들춰보며 일련의 질문을 쏟아낸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긴데 이력서는 왜 이렇게 짧을까? 우리가 몸담았거나 보았던 풍부한 풍경을 왜 무미건조한 주소로 대신해야 하나?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기억, 사랑과 친구와 꿈, 그리고 개와 새와 고양이는 왜 이력서에서는 자리도 의미도 없을까? 우리가 어떤 단체에 참가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광과 칭호를 얻었는지 그 과정과 동기는 전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더 중요한 건 이런 것이 빠진 이력서의 그 사람은 진짜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것도 나인가? 나가 아니면 왜 나를 대표하고 대체 이 사회의 평가를 받을까? 시인의 이런 끈질긴 추궁 끝에 돌연 우리 눈앞에 물음표가 가득한 완전히 새로운 이력서가 나타난다. 명명의 즐거움 2. 성경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고 그에게 맡긴 최초의 일은 바로 만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느님이 각종 사물을 보여줄 때마다 아담이 어떤 소리를 내는 식으로 사물이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그런 명명 작업을 다 마친 아담은 기진맥진했다. 혼자 그렇게 많은 이름을 생각해내느라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보았는지 하느님은 그에게 긴 잠을 선사했다. 그리고 자는 그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최초의 여인 이브를 만들었다. 이브가 등장하고 나서는 이야기가 계속 전환된다. 뱀이 꼬드기고 사과에 유혹이 있고 아담과 이브가 몰래 금단의 과일을 먹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과 하느님이 잘 지낸 시간은 매우 짧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하느님이 정말로 함께한 일이 그 1,001가지 사물의 이름을 지은 것뿐이라는 사실이다. 하느님은 창조하고 아담은 이름을 지었다. 우주 창조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가장 대단한 성취는 바로 명명이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이 하느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만물의 생성과 발육에 참여할 수 없다. 인간이 궁극적인 창조 활동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명명만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명명은 세계 창조에 버금가는 권력이지만 동시에 일반인은 누릴 기회를 갖기 힘든 권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계는 이미 언어 문자와 세상 만사 사이에 지시관계를 고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어는 가장 절대적인 다수의 폭력이다. 다수가 어떤 이름을 부르면 개인은 그걸 교정하고 다시 명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아담의 원형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모두 태고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존 언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자연을 대면하고 나아가 독자적으로 명명하는 아담식의 정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몰래 갈망한다. 19세기 제국주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눈에 띈 건 모험주의만이 아니었고 심지어 침략과 학살만도 아니었다. 적극적이고 열광적인 기록도 눈길을 끌었다. 그 기록들은 현지 원주민의 언어와 의견은 싹 무시하고 순전히 제국주의자의 관점과 문체로 신선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써 나갔다. 그 이야기가 신선했던 건 기존의 명명 체계 안에서 새롭게 모으고 조합하는 방식을 찾아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흥분 상태에서 스스로를 어떤 상상의 아담식 정황에 던져 넣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확장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담이 가지 못한 곳에 가고 또 아담이 이름 붙이지 않았을 것 같은 사물에 이름 붙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이처럼 특이한 제국주의식 명명의 즐거움은 필경 덧없이 사라지는 기회일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정복자의 시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비정복자에게는 이중에 고통스러운 비극이었다. 그들은 자유와 자율성, 그리고 본래 익숙했던 일련의 인지, 담론, 소통의 메커니즘까지 상실하고 배가 된 무력감을 떠안아야 했다.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아담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주된 힘은 제국주의의 난폭한 작태가 아니라 시다. 시라는 장르는 기존의 언어 규칙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언어에 이미 정형화된 명명 방식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다. 시는 낡은 시어와 식구를 이용해 새롭게 모든 사건과 사물에 접근하는데 이것이 곧 시가 만들어내는 모순과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시는 이 모순과 긴장을 안에 숨긴 채로 표면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명명하는 단순한 즐거움을 사람들이 읽어내게 한다. 누군가 왜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에 심지어 나이가 아주 어릴 때 좋은 시를 쓰고 성장한 뒤에는 오히려 시의 정취나 예리함을 잃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소년기에 우리가 세계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세계의 사물에 대해 안정적인 인상을 정립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소년이기에 언어 안에 있으면서도 미처 언어의 모든 규칙을 습득하지 못한다. 이런 애매한 위치가 시의 위치와 가장 잘 호응한다. 날아오고 날아간다 내 속눈썹 앞에서 살인문박 후두둑 후두둑 파도소리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구름 폭우 오기 전 난 창 앞에 걸린 비 오는 풍경을 뗀다. 오래된 오동나무를 뗀다. 너를 뗀다. 이것은 양무가 18살 때 쓴 검은 옷 입은 사람이다.
그는 아무 부끄러움도 머뭇거림도 없이 자기가 들은 빗소리와 비 오는 풍경을 새롭게 명명했다. 그때 그는 사실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